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0강 후삼국의 등장과 민족의 재통일에 대해 학습하기로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신라말 지방 세력이 등장하여 후삼국이 성립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고려의 민족 재통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왕에게 승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무왕이 통일을 했고요. 신문왕 때, 그지? 만파식적, 최고 전성기였고, 성독왕, 성독대왕 신종의 그 성독왕, 그 다음에 이제 경독왕, 그리고 경독왕 아들 해공왕이 8세에 즉위를 하였죠. 자, 그리고 이제 진성여왕 때 중간까지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그러한 왕위쟁탈전이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진성여왕 때 오면서 농민 봉기까지 일어나면서 이 신라는 거의 멸망 직전에 다가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오늘 좀 보고 그때 이제 호족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든요. 그들은 누군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해공왕 이후부터 왕위쟁탈전이 아주 심화되었고 왕권이 약화되었죠. 지금 보니까 진골 귀족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왕권은 자기 거라면서 막 싸우는 모습.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체 시기를 보세요. 그죠? 들쑥날쑥. 그죠? 뭔가 불안정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특히 여기 김원창의 난, 기억하라 그랬죠? 이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면서 바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매우 약화됐다. 그지? 이렇게 난이 일어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신라에는 없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김원창이 나라까지 막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요 기억하죠? 이만큼 이 이제 신라 하대로 오면 올수록 점점 심각한 이러한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신라 말에 오면서 이 신라 사회의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세 부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이 첫 번째 부류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왕위 쟁탈전에서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바로 진골 귀족입니다. 진골. 이 진골 귀족들은 각종 특혜를 많이 누리고 권력 독점을 하면서 이 이제 내부 상황을 더욱더 막 이렇게 붕괴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또 작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골 중심 세상에 환멸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뭐라 하니? 새로운 사회, 이제 신라 망했다 이거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자, 이 육두품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그죠? 뭔가 자신의 정치적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죠?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새로운 사회 건설 이런 데 이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부류 그죠? 딱 봐도 보이죠? 지나친 세금 수탈 그지? 노비나 도적이 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어요. 못 살겠다 이거죠.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그래서 신라 말에는 이렇게 귀족은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육두품은 정말 신라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해서 이상을 품고 백성들은 그죠? 이 이제 그 신라 왕실을 그지 조정을 뭔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신라 사회의 분열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자, 신라에는 골품에 따라서 관직 상한성을 정하는 그러한 이제 독특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골품제라고 해요. 골품. 골은 혈통을 말하고 품은 품계를 말합니다. 혈통에 따라서 품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한선을 두어가지고 진골은 제한 없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이제 많이 누리고 하는 그런 자색 그죠? 공복, 보라색을 입을 수 있고 1품에서 5품까지의 그러한 그죠? 관직을 진골이 다 독점을 해요. 나머지는 야 네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요까지야. 네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요까지야. 이렇게 하면서 상한선을 제한해놨죠. 그리고 이 관직의 그러한 그룹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든지 장신구 그리고 결혼 그리고 또 이렇게 집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해놨어요. 일상생활까지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계가 달라서 골품이 달라서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러한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같이 출발을 하죠. 그죠? 다 똑같이 17등급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어때? 이렇게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야. 좌절하는 모습. 그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얘들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불만 제일 많은 사람 누가? 맞죠? 육두품이지, 육두품. 얘들이 제일 아쉽지. 같이 아찬을 했는데 솔직히 육두품이 더 뛰어나. 그런데 얘는 승진 못해. 근데 내보다 더 멍청한 그죠? 진골 귀족이 승진을 하는 거. 얼마나 그죠? 짜증나겠니? 이런 사회. 얼마나 짜증나겠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육두품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신문왕 때가 그리울 거야. 신문왕 때는 그죠? 강력한 카리스마로 진고를 누르고 육두품을 등용하여 막 개혁 정치하고 막 그랬는데 그죠? 이제 신라 말로 오면서 왕이 어때요? 힘이 강해요, 약해요? 네, 엄청 약하죠. 그러니까 진골의 귀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육두품들은 이제 거의 소외되지, 소외. 그지? 그래서 육두품들이 호족에게 이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골품제의 모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면 육두품이 아무리 뛰어봐야 아찬이 끝. 아까 봤듯이 그죠? 6등급 아찬에서 이 육두품은 끝나요. 정치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1등급에서 5등급에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국가 정책도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도 하는데 그걸 진골이 다 차지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을 하고 온갖 특권을 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육두품들이 정말 막 이건 너무 차별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순적인 신라를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갔던 게 바로 이 골품제의 모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육두품이 나중에 누구한테 가냐 하면 호족한테 갑니다. 호족. 그죠? 자, 육두품 가운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 저번에 우리 이제 남들이 공부할 때 100을 하면 자기는 1000을 한다. 막 가시로, 그지?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막 상투를 천장에 매달아서 공부를 했다. 뭐 그런 거. 이제 들어봤지? 그 사람 누구였지? 네, 맞아요. 최치원, 최치원. 최치원이 이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굶어서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질비했다. 라고 당시의 사회의 혼란을 막 정하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고자 막 했어요. 그래서 진성 여왕한테 시무십조도 바치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도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최치원이 너무 실망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치원은 산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 보면 이게 이제 신라 삼최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육두품들이었는데 최승우는 바로 견훤 후 백제를 세우는 견훤한테 가서 견훤한테 여러 가지 그지 정치적 그러한 소견이랄까 개혁의 의지 뭐 그런 거를 드러내면서 견훤을 도왔겠죠. 그리고 이 최언이라는 사람은 왕건 나중에 후 고구려를 세우는 궁예의 부하였는데 궁예를 쳐내고 고려를 세우는 그리고 나중에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는 그 왕건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그 왕건에 이제 부하로 들어가서 또 이제 왕건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하는데 또 도움을 줬겠죠. 이렇게 신라 말의 육두품들은 이런 골품제의 모순으로 너무 신라 사회에 실망한 나머지 이렇게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은둔을 하거나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그지 협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후삼국이 생겨났다. 이렇게 해도 또 과언이 아니죠. 자,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세요. 자,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경주 가면 동궁과 월지 있죠? 옛날에는 오리와 기러기가 이제 논인다 해서 안압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원래 명칭인 동궁과 월지로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포석정이죠, 포석정.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죠? 여기 술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죠? 술을 동동동동동동, 이제, 이렇게 흐르게 난 다음 술강이죠, 술강.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그래서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너무 많이 했답니다.
자, 귀족들은 이렇게 띵가띵가 하면서 놀고 이러는데 이 백성들의 삶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세금 수탈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력 수탈, 그리고 토지도 수탈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저것들 빨리 망해라, 그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이제 신라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점점점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영웅,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호족이에요. 호족. 자, 그림에서 봤던 것을 사료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귀족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제상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으며 노비가 3,000명이나 됐대. 그리고 병사, 소, 말, 돼지도 이에 맞먹는데 뭔가 어때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재산을 나쁘게 축적했어요. 자,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느리는데, 그러니까 사채놀이를 한 거야. 그죠? 고리대를 지었지. 기간 안에 다 갚지 않으면 노비로 삼아 일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귀족들의 생활은 백성을 뭔가 수탈하는 그러한 그죠 모습 보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자기들은 이렇게 수탈을 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그죠. 자, 근데 농민들의 생활을 봅시다. 헌덕왕, 봄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그죠? 기근,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자손을 팔아 살아갔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 진성여왕 때 제일 문제인데 주와 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고 왕이 사자 라이언 아니고 그죠? 메신저를 보내 독촉하니 그죠? 그러니까 세금 내라. 니 왜 세금 안 내노? 하면서 세금을 독촉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곳곳에서 도적들이 볼 때처럼 일어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성들이 도적이 된 건 아니야. 그죠? 그 전에 초적이라고 해서 일반 농민 출신이 이제 도적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이제 초적들이 서로 모이면 이제 도적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봐보세요. 원종, 애노 등이 상주에서 반란을 겪다. 여기 뭐죠? 원종, 애노의 난. 그죠? 자, 그래서 이 원종, 애노. 그죠?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반란. 원종, 애노의 난. 그죠? 자, 그리고 진성여왕 10년에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 적고적. 유니폼까지 맞췄어요. 뭔가 조직적이라 이거죠. 경주 서남쪽에서 일어나 주현을 공격하고 모량리까지 이르러 민가를 약탈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급이 등장했고 그 지도자급들이 이제 점점 이제 도적의 우두머리 되는데 그 사람이 특히 양길 같은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이 도적의 우두머리였어. 그리고 나중에 이 양길의 부하로 있었던 궁예가 양길을 죽이고, 그죠? 후 고구려를 또 세우고 이러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신라의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귀족들은 백성을 수탁했고 흉년과 기근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세금 독촉 등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농민들이 어때요? 들고 일어난 거지. 그죠?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등장을 하죠. 아까 원종과 애노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 봉기 세력이 조직화되죠. 적고적, 그지? 붉은 바지를 맞춰 입고 하면서 양길 같은 우두머리.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일컫는 바로 호족들이 등장합니다. 지방의 유력자, 호족. 이들이 이제 각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제 신라는 이제 완전히 뭔가 멸망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유명무실한 신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호족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출현을 했는 것은 뭔가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궁예, 뭐 견훤, 왕건 이런 사람 다 호족이거든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호족의 기반은 바로 사병과 대토지였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호족 밑으로 가서 호족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이제 거의 멸망 직전이고, 그죠? 세금 계속 수탈하고, 또 막 도적들 이끌고 하니까 뭔가 자기를 이제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지도자급이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호족이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고 스스로 성주와 장군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면서
성주님, 뭐 장군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각종 출신 성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보면요. 이렇게 그죠 해성무역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번 왕건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초적 그죠 아까 나왔던 도적들 있죠 양기를 죽이고 여기 같이 있죠 양기를 죽이고 이제 이 초적 세력이 된 도적 세력이 된 궁예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견훤은 신라의 하급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 장수들을 이끌고 뭔가 이제 세력을 형성하는 군진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왕순식 원래 이름이 김순식인데 그죠? 나중에 왕건한테 성을 받아가지고 왕순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낙향 귀족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 촌주도 있었고 하여튼 출신 성분이 매우 다양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진골 귀족들이 이끌어 나갔던 신라가 아니라 지방의 각기각층에서 일어난 지도자급 호족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이렇게 이제 태동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보면 육두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죠? 골품제의 모순으로 신라 사회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죠. 자, 그리고 호족들, 그지? 호족들은 뭔가 새롭게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선종 승려들이 있었는데 이 불교계와 이 호족이 결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선종은 뭐냐 하면 이 불교에는 교종이 우리나라의 중심이었거든요. 교종은 교리라고 해서 문자가 중시돼요. 이 문자를 아는 사람이 누구야? 왕과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 중심의 불교를 주장했던 그런 교종사회에 파문을 던지는 거지. 교리가 중요시 되는 게 아니라 참선, 바로 깨달음이 중요시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교의 새로운 그러한 사상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들이 바로 호족을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솔직히 호족 뭘 믿고 따라주겠어요? 뭔가 이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론을 바로 선종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특히 궁예 같은 사람. 그죠? 이 궁예는 참선으로서 깨달음을 얻은 자, 곧 부처, 바로 미륵불이었다. 그래서 궁예가 사람들이 미륵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 보이는데요. 자, 새로운 사상은 뭐냐 하면 유교. 그죠? 육두품들이 이제 유교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정치로서 이념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체계적인 이념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종, 아까 말했죠? 왕실 중심의 교종이라는 불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호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도선 스님, 그제 도선이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온 풍수지리설. 자, 이제 금성, 경주의 지력이 쇠하였다. 이제 새로운 도읍을 찾아야 된다. 국가 건설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는 그리고 새로운 도읍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력, 새로운 사상의 등장으로 바로 후고구려가 발생했다. 그리고 후백제가 발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른바 후삼국 시대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죠? 신라는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대동강 이남까지 통일을 했던 이 통일 신라가 이렇게 작아졌다라는 거. 그죠? 금성 이 주변만 이제 통제력이 있었고, 다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산주를 도읍으로 한 견훤이 바로 후백제를 건국하죠. 옛날 백제여 일어나라. 이래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송악을 도읍으로 하여 그지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후고구려 그지는 고구려여 일어나라.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옛 고구려 땅을 되찾자.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왕건은 그지 송악에 있었던 이제 아버지가 왕룡이 궁예를 지원을 하면서 이제 관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후고구려의 이제 신하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궁예를 쳐내고
고려를 건국하기도 하죠. 아무튼 간에 이제 신라는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작아졌고 후 백제, 후 고구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바로 후 삼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위에 발해가 있었네요. 자, 견훤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막강한 군사력의 승부사, 무너뜨리자 신라, 부활시키자 백제. 그죠? 왜 이름을 후백제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자, 상주 출신으로 군진 세력, 바로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있다가 휘하 군사와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무진주, 광주에서 자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 완산주의 도읍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 후백제 왕이라고 칭했고 전라도, 충청도 일부를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후삼국 가운데 가장 잘 나간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견훤이었어요. 자, 기호 2번 바로 궁예입니다. 자, 궁예의 슬로건을 보면 다시 찾자 고구려의 영광. 그죠? 그래서 이름이 후 고구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신의 아이덴티티 오라 미륵불의 품으로. 그죠? 선종이라는 그러한 불교를 이용하여 본인이 깨달음을 얻은 자, 미륵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과 많은 호족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신라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위 계승 다툼에서 아기일 때 이제 탈출을 하다가 유모가 뭐 잘못 받아가지고 눈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눈 한쪽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국 뭐 이 사람이 그래도 자신의 현실에 또 열심히 하고자 중으로 들어갔다가 세달사 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양길 부하됐다가 그 다음에 양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뭔가 하여튼 자기의 인생을 뭔가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초적 출신입니다. 자, 901년에 후 고구려를 건국했고요. 호족이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건이 인기도 많아지고 막 이하니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송악에서는 자신이 펼칠 수 없다 꿈을 그래서 철원으로 천도를 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자,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지역을 또 장악을 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121쪽을 모두 피도록 합니다. 다 펼쳤나요? 자, 마지막 기호 3번 왕건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되죠. 호족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호족들을 잘 포섭하여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인물들이 되었는데 원래 왕건은 후 고구려 궁예의 부하였어요. 그죠? 근데 궁예가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점차 폭정과 실정을 실각한 정치를 많이 했어요. 관심법이다 뭐다 해서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막 죽이고 이래서 이 궁예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왕건은 그 전에 이제 이 태봉이라는 후고구려가 철원으로 가면서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잖아. 마진태봉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태봉의 장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왕건이. 그래서 왕건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918년에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연호를 천수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하니까 바로 황제 국가임을 천명하고 시작을 한 거지. 그리고 919년에 다시 자신의 고향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이 송악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자, 후삼국 통일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왕건이 아직 고려를 건국하기 전에 궁예 부하로 있을 때 여기 금성나주를 그죠 차지하게 되는 큰 공을 세워요. 이게 나중에 후백제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리고 궁예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궁예를 내몰고 이제 고려를 건국하죠. 근데 이름이 왜 고려라고 했어요? 네, 고구려 계승의식을 자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송악으로 개성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찰나에 견훤이 그죠? 신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경향을 피살하고
포석정에서 경순왕을 허수아비왕으로 앉힙니다. 신라가 당연히 고려에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죠? 후백제가 너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망할 직전이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구원병을 직접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던 길에 만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공산전투예요. 927년 우리 803 그죠? 자 결국 견훤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진짜 왕건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왕건이 신순겸 장군과 옷 바꿔입고 막 도망치고 막 그랬잖아. 도망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대구에 지명들, 그러니까 이름들이 많이 또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930년 고창, 안동입니다. 안동 전투였는데 이때 왕건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승기를 잡죠. 왜냐하면 견훤은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에게 막 너무 무섭게 대하는데 왕건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왕건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지지하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창전투에서 왕건이 크게 승리하죠. 뭐 이렇게 고려군과 후백제, 그러니까 왕건과 견훤이 막 이렇게 싸웠잖아. 이렇게 싸움에서 유래한 놀이가 바로 차전놀이에요. 차전놀이. 우리 안동 차전놀이. 안동에서 고창이 안동이었다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4분 5분 풀려냈는데 고려가 이제 거의 승기를 잡게 되었죠. 그 와중에 후백제가 그지 주도권 싸움을 가지고 왕위 계승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큰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아들 신검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나서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를 시켰어. 이게 절에 유폐를 시켰어. 근데 거기에서 견훤이 또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그죠? 이 고려한테 갑니다. 고려한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신라가 또 항복하는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936년에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신라도 이제 경순왕도 고려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견훤도 또 이제 왕건 고려 밑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견훤이 나중에 왕건 사위 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신검이라는 이 견훤의 큰아들이 끝까지 막 반항을 하면서 그죠? 고려랑 맞서 싸우려고 한 거야. 그게 뭐냐 하면 1, 2천 전투, 1, 2천. 구미야, 구미. 구미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어? 바로 왕건이 이겼어. 그래서 뭐야? 후백제는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처럼 뭔가 후삼국의 통일 과정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왕건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해 유민의 포용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발해가 926년에 거란한테 망하는데 이 발해 유민까지 이 왕건이 이렇게 포용을 해줍니다. 민족 포용의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래 대동강 이남까지 통일신라가 이제 되었는데 넘어 올라갔죠. 청천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 영토 수복, 북진정책 있는 그러한 고려 태조 왕건의 모습. 정말 왕건이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신망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해 사람들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대구 사람이라 보니까 왕건과 관련된 대구 지명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봐요. 서변동 일대. 이는 왕건의 군사들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태, 태만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우리 구구터널 있죠? 거기가 무태예요. 서변동, 동변동 뭐 이런데. 자, 그 다음에 마을을 지나가는데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영경, 그지? 이라고 했다. 그 영경 있죠? LH 아파트 많이 지은. 자, 그 다음에 견훤과 전투를 벌여 왕건의 군사들이 대패했다고 해서 파군제라 불렀다. 동화사와 파괴사 갈림길입니다. 나중에 한번 엄마, 아빠, 뭐 삼촌, 누나 뭐 이렇게 이제 친척끼리 이렇게 803 구경할 일 있으면 한번 지명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세요. 자, 그리고 공산이었는데 왕건의 수족과 같은 장수 8명, 그 신순겸 장군 외에 뭐 다수 자신들 대신에 희생이 되었다고 해서 803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신순겸의 지략으로 교묘하게 왕건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해서 지묘동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었었죠. 자, 그리고 왕군이 도저하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아이만 보이고 노인들이 없다. 그래서 불로동,
그죠? 불로동 막걸리 할 때 그 불로동. 자, 숲이 우거진 길을 도주하는데 하늘에 반달이 그 길을 비췄다라고 해서 반야월. 우리 이제 지하철 1호선의 반야월이죠, 반야월. 자, 다음에 비로소 왕건이 후백제 군사들의 추격을 벗어나 안심했다고 해서 안심. 그 다음에 도동 부근 들판을 지날 때 찡그리던 왕건의 얼굴이 펴졌다고 해서 해안. 자, 왕건과 관련된 지명 정말 많다, 그죠? 자, 왕건과 관련된 지역을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약간 무태 보이죠? 그죠? 영경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신순겸 유적지, 그죠? 지묘동, 여기 파군제, 보이네. 불로동, 해안, 뭐 안심반야월, 초래봉, 그죠? 태조지. 그 다음에 여기 임유사, 요쪽이. 자, 그리고 요쪽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포산중학교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왕건과 관련된 지역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대구 시내, 이 반월당 보이는 반월당, 이 대구 시내를 중심으로 와 이렇게 많이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많죠. 이런 거 보면 진짜 뭔가 좀 재밌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지역에 그지 동네 이름 생긴 거 이런 것도 알면 되게 또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를 좀 사랑하고 또 왕건과 관련된 대구 지명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요. 자, 이 후삼국을 통일한 이 고려는 이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 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라 주도의 삼국 통일은 조금 불완전한 통일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고구려, 그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또 세워졌고,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등장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것이 지방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력이 새롭게 건설을 하다 보니까 호족들, 고려는 신라에 비해서 뭔가 개방적인 그러한 사회와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를 거쳐 이제 후삼국 시대, 그리고 또한 이제 고려 시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요거 보면 고려의 왕위 계승표 있죠. 태조왕건도 보이고 이제 광종, 성종, 그 다음에 무신정변, 원간석기, 그리고 자주개혁했던 공민왕까지 이제 앞으로 배우는데 요거 여러분 발표 수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